김영미 교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주제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구 감소를 노동력의 이제 감소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감소를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성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여성 인구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김영미 교수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럴 경우에도 노동에 따라서 사실 이제 노동의 분야와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컨대 뭐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컨대 뭐 로봇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여성들을 활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과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점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2019년도에 학회 출산율이 0.92였다가 2020년도에 학회 출산율이 0.84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져 아마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데에서 뭐 결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여성들의 예컨대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제도 이런 데 아마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은철 교수님 혹시 예. 예, 아까 뭐 글로벌 차원에서 얘기를 쭉 하는데 하나 더 첨언하고 예, 싶은 아니 것이 하셔도 예, 됩니다. 예. 예. 사실 우리 이게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전미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이 선진국의 고령화와 이제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의 청년 인구의 급격한 팽창, 이게 이제 지구촌 평화와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뭐 제3세계 민주화 바람도 결국 청년층의 인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는 걸 봤는데, 자, 이게 이제 글로벌 차원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국 이제 유입의 외국 노동력의 이주 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지난번에 뭐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적으로 엄청난 갈등들을 겪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다문화 사회를 두고 또 특히 팬데믹 이후에 국내적으로 다문화를 보는 시각, 외국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변화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 국민 교육만 받아온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을 접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 아노미 딜레마가 생길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뭐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요인과 인구 구조 그 숫자에만 매우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현상과의 관련 고리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은 투입된 비용 대비 좀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인구를 출생과 사망의 변수로만 파악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인구 정책들을 매우 실패를 했다. 뭐 7, 80년대 그 산하 제한 정책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2006년 이후 뭐 이른바 세로맞이 플랜이랄지 그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들이 짜지고 또 그것이 뭐 수백조 지금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한 효과가 거의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결국 정책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가임 여성들, 특히 여성 이 노동력이 사회에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은 가정에서 하지만은 보육은 국가가 해준다면 이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육의 공개념을 도입하면은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뭐 일주일 동안 국외 출장을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육만 공공에서 챙겨준다면은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그건 하나의 예지만은 그러한 형식으로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는 이 고리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은 뭐 근간의 답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김영미 교수님, 이현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 복지 국가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급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 부족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성과 관계가 없이 그 사회로부터 충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는데, 예컨대 사회 계층별로 출산율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유한 계층의 경우에는 학력도 높고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외벌이로서도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업주부가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계층이 낮아지면 사실 아까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 열심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결혼도 엄두도 내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사실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예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였거든요. 예컨대 계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출산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오히려 이런 경향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제 김영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컨대 높은 수준의 예컨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예컨대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는 오히려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 결혼을 해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 간에 혹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느끼는 그냥 단순한 잘못된 직관인지 이거 혹시 조영태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안 들립니다. 아직도 안 들립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기 과거에는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으셨던 분들이 출산율이 더 높았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반대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한 몇 년 전에 아주 최근이었는데요. 뭐 작년은 아니었고 재작년쯤인가에 그 조사를 해서 낸 거에 따르면 그 출산율도 그렇고 출산 의도도 그렇고 실제 출산 아수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작년에 그 센서스를 했기 때문에 센서스 결과가 곧 발표가 되면 거기에 센서스 결과에는 이제 저희가 그 뭐 교육 수준 뭐 그다음에 집이 어떤 데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조금 좀 더 확실하게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이 얘기는 준비라는 거는 심리적인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다 경제적인 준비다라는 게 저희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 의견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거라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교육이 정말 중요할 거냐 아니면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보육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통점은 어떻게든 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여성의 일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은 저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X세대에 지금 이제 40대가 되지 40대 초반이 되고 30대 중후반에 있는 X세대가 82년생 김지영을 생각해 주세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을 때가 82년생이 대학 진학률이 그 당시에 저희 때는 91학번인데 72년생인 제가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였고요. 그 당시에 70%가 남자였습니다. 대학에 간 사람이. 82년생 김지영 때 대학 진학률이 70%대로 올라왔고 절반은 아니지만 아주 가깝게 여성과 남성이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82년생 김지영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세계 경제 위기가 왔고 그래서 봤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나랑 남자애랑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애는 취직이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취직은 됐는데 집에 결혼을 했대. 집에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자는 계속 다니는데 나는 애 나오면은 못 나가는 거죠. 그게 82년생 김지영 요 세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90년생들의 경우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거나 내가 애를 낳으면서까지 나의 노동의 가치를 낮추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다음에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지금 또 위에 말고 상사 말고 동료 남자 직원과 나와의 봤을 때 우리 둘이 큰 차별을 받고 있나? 그거 잘 모르겠다. 결혼을 하지 않는 한 혹은 아이를 낳지 않는 한 차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선택은 그러면 나는 준비가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가 될 때까지 안 하겠다. 근데 준비가 되면 나 의향도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때 되면 나는 아마 애보다는 내가 그냥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사회가 저는 이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뭐 우리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제 다양성이 더 커지는 사회가 더 좋은 건데 여전히 정책은 결혼을 하고 정책은 보육을 다 아까 이현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을 국가가 맡아주고 이러고 그다음에 국가가 맡아주기 위해서는 남자도 집에서 또 일 가사 노동을 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남자들은 몰라. 그래 남성들한테 당신들한테는 양육권 교육권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몰랐지? 알려줄게 하고 국가가 막 알려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는 1세대한테는 그랬는데 X세대까지는 지금 밀레니얼과 젠지는 오히려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들고 간섭을 안 해주는 게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요즘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중간보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방향은 첫 번째 출산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출산 중심에서 나오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건 완전 불가능하다. 아까 이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단기적으로 나야 되는 게 가능한 거에다 더 초점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구는 단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바이파티산으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X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저는 밀레니얼과 Z세대와 알파세대의 눈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연금학회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연금학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출산율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연금 재정 추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연금학회 한 선생님이 그거 출산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앞으로 30년이나 되어야 걔네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그거 안 중요하고 사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딱 듣고 제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옆에서 이제 줌으로 하는 회의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저는 저기 얘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뒤에 연금을 받을 사람은 저다. 그거는 나의 연금 얘기를 해야지 왜 어른들의 연금 생각만 하면서 30년 동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애들은 30년이 아니라 50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50년 그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구 정책 뭐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른의 눈이 아니라 네, 이들의 눈에서 바라보게 출산 정책도 그러니까 인구 정책도 새로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사실 뭐 준비된 부모가 있지 않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뭐 준비한다는 것이 경제적 의미의 준비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컨대 뭐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결혼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은 이제 특히 아주 이런 인식의 변화가 아주 강한데요. 인구 정책은 자꾸 여성을 갖다가 뭐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 이것은 과거 뭐 서구 선진 사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요즘의 경우에는 뭐 예컨대 세상이 내 몸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다. 또는 뭐 예컨대 임신과 출산 결정권, 뭐 여성에게 재생산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컨대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자기 몸과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영태 교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예컨대 인구 장려 정책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경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2시간 동안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고 고리가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이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아주 짧게 뭐 우리가 맨 처음에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진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뭐 이렇게 내다보셔도 좋겠고 미래 사회에 어떤 인구 문제가 도래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의 변화 또는 태도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지에 관련해서 각자 말씀하시고 우리 좌담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영미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왜 이렇게 인구 정책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했느냐 이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관점의 전환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관점. 인구를 그래서 늘려서 이렇게 하고 줄여서 하고 인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인구는 저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인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미시적인 결정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개인들에 대한 뭐 딱히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임파워먼트, 개인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들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관점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조영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네.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결정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굉장히 특정한 행동 패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있는 불평등 체제, 지금 있는 젠더 구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이제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그 맥락을 잘 읽어내고 그 맥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좀 가면 좋겠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바꿔야 될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구의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너무 정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분배 상태, 아니면 현재의 분업 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들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예측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상상력을 굉장히 제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좀 동태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 때 예컨대 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지금 있는 그 분배 구조를 그대로 두고 하는 그런 그 연금 그 미래가 아니고 연금의 미래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달리했을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을 줄이고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조금 다이나믹 모델링이 필요하겠다. 동태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서 현재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질문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00년 후의 역사가들이 지금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100년 후의 역사가들이 저는 지금을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성별 분업 체제가 해체되고 성역 아래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이 좀 일과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즐기고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탈물질적인 가치들이 추구되고 덕분에 그다음에 돌봄의 가치가 일의 가치뿐만 아니라 돌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다음에 노년기의 가치가 좀 재평가되고 그랬던 시기. 그래서 그런 덕분에 100년 후 지금 누구나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고 또 인구의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현출 교수님,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저도 김영민 교수님하고 뭐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인구를 보는 관점들이 지금 어차피 큰 외부적 충격이 우리한테 지금 와닿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도 결국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의 논리로 인구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인구는 결국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의미가 매우 강했던 것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뭔가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이 인구 쇼크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기술, 뭐 과학 기술이랄지 또는 우리의 자본들이 그렇다면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력 부족이랄지 이런 여타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뭐 환경이랄지 자원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의 질과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전환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노동의 문제랄지 사회 여타 영역에서 아까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닦여진 그 큰 틀이 이번 계기로 해서 새롭게 좀 전환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 또 뭐 그렇게 본다면은 먼 훗날 현 세대의 사람들을, 미래 세대들은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처를 잘못해서 막 개인주의가 매우 발전되고 하면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이익만 너무 따져서 뭔가 이 미래 세대 창출을 게을리한다면은, 그래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돼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현대인들이 나중에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태 교수님. 네. 저는 아까도 시작을 제가 철학 현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저널의 제목처럼 다시 철학과 현실로 돌아오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존과 나의 현실에서 가장 제일 좋은 거를 찾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본성의 관점에서 우리 인구를 바라봤을 때 인구의 문제도 역시 매우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노동의 문제, 보육의 문제, 혹은 젠더의 문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15년 전에도 이미 했었어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생길 때 뜯어보면은 거기 뜯어볼 필요도 없죠.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 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바뀐 거는 없다는 거죠. 15년이 100년이라는 기간에서 보면 저는 볼 때 짧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15년 동안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뮬레이션이 김영미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현재가 지속된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저렇게 안 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이 가정들은 바꿔야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정을 바꾸기가 힘든 게 이미 우린 과거 15년 동안에 안 바꿔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간다라는 거를 보면 그래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저는 이제 저걸 바꾸는 거고, 저렇게 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게 저희 인과학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수사 어구들이 존재하고 학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사 어구들도 필요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인구는 이제는 이건 완전 현실이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아까 연금 얘기가 나왔지만 사학연금입니다. 우리 이현철 교수님은 지금 공무원 연금에 계속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사학연금으로 갈아타셨나요? 갈아탄 거죠. 아유, 실수하셨습니다. 왜냐? 사학연금은요, 아까 이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들은 대들 등록금이 들어와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금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서부터 대학 교수들의 월급을 동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줄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줄이고요. 교수도 안 뽑고요. 직원은 더더욱 안 뽑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학연금에 돈을 내주는 사람이 55%가 대학 종사자인데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학연금은 이거 감안하지 않고도 선생님도 못 들으셨을 텐데 2029년에 사학연금은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사학연금은 이럴 거예요. 괜찮아요. 기금이 우리는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50 몇 년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했는데, 50 몇 년까지 가면은 그 뒤에는 문제가 된다. 그거를 넘어서서, 자, 우리 이현철 교수님과 이진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이 적자 전환이 돼요. 근데 2029년보다 사실 제 예상으로는 더 빨리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그냥 나는 기금 믿고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빨리 한 큐에 타시겠어요? 어떤 이거 아주 현실의 문제로 생각하면 아주 많은 네. 분들은 한 큐에 그러면 타갈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네. 옆에서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은 불안해져가지고 다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못 받을까 봐. 네. 그러면 사학연금은 2030년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무너집니다. 네, 그럼 이게 그냥 아름다운 언어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집도 절도 없는데 저야말로 사학연금밖에 없는데 사학연금을 제가 못 받게 된다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현실의 문제로 이미 왔고 이제는 과거 15년 동안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그렸다. 이제는 아름답게 그릴 수 없다예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현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으로 미래를 그려보고 그거를 바꿔나가려고 해야 되는 게 아마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랑 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현재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안 바꿔요.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 보여줘야 됩니다. 현재로 간다면 이럴 거니 바꾸세요. 근데 그 바꾸는 거를 우리들의 눈이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후속 세대의 눈으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 조영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선거구를 지금처럼 인구 비례로 하지 말고요. 세대별 선거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 인구 포션에 비례해서 그 비율만큼 대표가 배출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주장이죠. 네. 조영태 교수님을 말씀을 들으니까 인구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조금은 추상적인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연금 은퇴자가 되는 시점에서 현실 타격이 왔습니다. 아주 심각하면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뭐 지역의 대학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 뭐 신입생 모집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고생으로부터 나는 조금 벗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저도 앞으로도 대학에 여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사립대학들이 좀 유지가 되고 오히려 확대가 되고 좀 임금도 향상이 돼야 내가 연금을 더 잘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저 영태 교수님이 철학과 현실을 언급하셔서요. 사실 인구라는 것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특정한 지역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특정한 종의 숫자를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을 보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인구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단 이런 자연적인 제한 정치를 넘어서는 게 인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행복한 삶인가를 조금 더 성찰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보다는 좀 개별적인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좀 관점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의미한다면 지금 세 분의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화두인 지속 가능성이 아마 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남겨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래 세대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나중에 독자들이 좀 인구 문제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좌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